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일단 질문지 들어온 것부터 질문을 드릴 거고요. 교수님 답변 끝나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질문지를 안 내셨다 하더라도 이제 좀 이따 시간이 있으니까 간단한 질문들은 원하시는 분들은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드릴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저희 병원에 아니면 이정경 원장님 직접 요청하셔도 되거든요. 아니면 병동 요청하셔가지고 하시면 저희가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드리면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교수님께 이메일로 보내고 여러분들께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자연스럽게 그래도 가장 궁금했던 것들 그냥 쉽게 물어볼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좀 개인적인 얘기나 좀 자세한 얘기 원하시는 것들은 추후에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교수님께 자문을 얻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수님 그 첫 번째 질문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그 난소암 환자분이십니다. 광주 전남대병원에서 조직검사 후 복막암을 진단받고 원바람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단 항암 먼저 하자고 해서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아산병원 진료 잡혀서 아산에서 이제 9월 30일 날 수술을 했고 이제 원바람이 난소암으로 나온 환자분이신데요. 그 후 복막암을 먼저 진단받고 나중에 수술하면서 원소암이 이제 난소암 4기로 진단받아가지고 이제 그 항암을 계속 하고 계신 분인데, 그 암이 지금은 이제 성과가 좀 있어가지고 많이 좋아진 상태로 하시는데요. 암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요양병을 하라는 대로 면역주사, 페인, 젠머 등을 했는데 다른 데로 전이가 될까 솔직히 두렵다고 하시고요. 재발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요? 라는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질문이잖아요. 잘 치료되는데 어떻게 하면 재발 안 되냐라는 질문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몇 가지 질문을 해드려도 될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난소에서 생기는 암이고, 두 번째는 이 난자가 자궁으로 내려오는 관이 있습니다. 영어로 펠로피언 튜브라고 하는데 거기에 생기는 또 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소에서 난자가 이제 임신하는 과정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자궁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복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막에 느닷없이 암이 생긴 경우는 특히 여자분들께서는 첫 번째로는 이게 난소암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간단히 이렇게 써주신 것을 받아들이면 진단을 제대로 하신 거예요. 그 후복막암 원인은 모르는 후복막암이다. 여자분들께서 대부분은 난소 생기는 암이고, 일단 생겼다는 자체가 저희가 이제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기라는 게 각 의사나 환자들마다 받아들인 것이 달라서 내 암은 1cm요 또는 의사가 당신 암은 5cm입니다. 서로 간에 그 생각한 것이 받아들인 게 달라가지고 이 암을 전공한 선생님들께서 수십 년 전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통일화시킨 단어로 얼마나 암이 퍼졌는가를 알 수 있게 해가지고 1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난소 안에만 암이 있고 난소 바깥으로 퍼지지 않는 것이다. 2기다 그러면 난소 벽을 뚫고 나갔지만은 임파선에 전이가 되지 않은 것이다. 3기다 그러면 난소에서 임파선까지 전이가 된 것이다. 4기란 것은 난소나 임파선 그 주위에 있는 임파선을 벗어난 지역에 암이 발견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공통화시킨 그 이야기입니다. 4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암이 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이 번져 있고 이걸 수술로 해서 완전히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이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게
다른 뜻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면 그걸 담당 선생님께 다시 한번 상의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라고, 사기라 할지라도 난소암은 수술을 합니다. 이게 그 목적은 가능한 모든 눈에 보여서 제거할 수 있는 암은 제거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에 그 치료받는 환자분이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아주 길어지고 또 치료하기 훨씬 더 쉬워져요. 그래서 그 이제 수술을 주로 권유하고, 그렇지만은 치료는 수술이 이 가장 중요한 치료가 아니고, 수술은 그 다음 항암 치료를 위한 전지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항암 치료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항암 치료를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는 이제 화학적 항암 물질을 사용해서 암세포 염색체나 그 DNA를 직접 끊어서 세포를 죽이는 치료를 하는데, 거기에 사용된 약들이 대체적으로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이 난소암 경우에서는 어떤 약을 사용하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마도 카보플라틴하고 텍소르라는 약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주에 한 번씩 6차례 치료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건데, 죽이는 과정이 염색체를 끊어서 암세포가 어긋나게 해서 죽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또 약제가 있어요. 이건 화학적 항암 물질이 아니고, 암세포가 자란다면은 그 몸에 있는 영양분을 받아들여야 암세포가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혈액 공급이 되어야 돼요, 암세포에. 근데 그 혈액 공급이 되는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막아버려서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 약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혈관 수축을 시켜서 암세포가 그냥 영양 성분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아사하는 그런 그 기존으로 약을 쓰는데, 이제 그 상품명으로는 아바스틴 아니면 그 성분명으로는 베바시즈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사용해서 이제 같이 6차례를 사용합니다. 그게 이제 그 단어로 우리가 정의를 하면 관해 유도 치료입니다. 뭐냐면 눈에 보이는 암세포가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암세포가 CT 사진에 다 보였는데 3차례, 6차례 치료하고 나서 보니까 있었던 암세포 덩어리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걸 이제 관해 유도 치료라고 합니다. 그 관해 유도 치료가 끝나면 그 다음에 치료하는 게 관해 유지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좋은 반응이 나왔다면 그 좋은 반응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치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난소암 치료는 그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항암 치료를 이야기합니다. 관해 유도 치료, 관해가 일어나도록, 관해란 게 암세포가 보였던 것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없어지도록 치료하는 것이고, 그게 이루어지면은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해 유지 치료를 합니다. 관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화학항암제 2개를 동반에 쓰고, 그 다음에 그 단백질로 만들어진 혈관 수축시키는 베바시즈맵이라는 것을 같이 합쳐서 대부분 3개를 세 약제를 사용해서 6차례 치료하고, 그리고 난 뒤에 그 유지 치료, 그러니까 유지 치료 이제 이게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재발이 되지 않게 한다. 그게 이제 관해가 이루어졌다면, 그러니까 암세포가 CT나 펫스캔 다시 해봤더니 보이지 않아요. 암세포가 아니라 암 자체가. 그럼 그 상황에서 보이지 않은 상태를 가능한 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치료가 관해 유지 치료인데, 거기 이제 두 가지 약제를 씁니다. 하나는 제가 이제 상품명으로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혹시나 이게 잘 아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약이 자줄라라는 약이 있고요. 한국에도 이게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화학제지만 먹는 약이고, 그 염색체를 끊거나 그 DNA를 파괴시키는 약이 아니고 효소 억제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암세포가 자라는 과정이 1부터 10이 있다면 4에서 5로 넘어가려면은 그 사이에 어떤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효소가 작용을 하면은 4에서 5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 약이 해당되는 것은 PARP라고 그 PARP 효소라고 하는데, 이 약이 그 효소 작용을 막아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자랄 위해서 어떤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4에서 멈춰요. 5로 넘어가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한 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베바시스맵. 이제 이 약도 한국에 있습니다. 이 아바스틴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 혈관 수축을 시키는 약입니다. 그 자줄라하고 이 아바스틴을 동시에 투여해서 상태가 괜찮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어려운 말이고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은 이 약제가 어떤 약제라도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뭐 비타민을 먹어도 알러지가 있으면 비타민 알러지로 쇼크 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약제는 그 쉬운 약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작용을 다 이겨내셔야 되는데, 하여간 이 두 가지 약으로 해서 3년, 4년 암이 자라지 않은 상황에서는 계속 치료하도록 저희가 권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기본 그 치료의 하나의 시나리오예요. 근데 이제 사람 일이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치료 과정에 암세포가 치료약제 반응을 않거나 관해가 돼서 6차례 치료 뒤에 CT 사진을 찍었더니 안 보였던 것이 9개월 지나서 이 약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시 커지기 시작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난소암에는 치료 뒤 6개월 안에 암이 다시 증식이 되냐 되지 않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 이유를 따지면 참 그쪽에서도 부끄러운 얘기가, 왜 그런지는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은 그 전에 이렇게 치료받았던 분들 전부 그분들의 그 경과를 조사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6개월 이전에 재발하신 분들은 경과 아주 나빠요. 6개월 후에 재발하신 분들은 그 전에 치료했던 약제를 다시 사용해도 또 반응을 해요. 근데 6개월 내에 재발하신 분들은 그 전에 관해 유도 위해서 6차례 사용했던 약제를 사용하면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약제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6개월이라는 그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약제 사용하는 경우가 다릅니다. 그것은 또 상당히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분께서 여쭤보신 것하고는 관계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음 기회에 또 경우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아까 얘기 듣기로는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럼 재발을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라 이제 이렇게 들려졌던 것 같은데 일단 환자분들 뭐 너무 희망 잃지 마시고 잘 하시라는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두 번째 질문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위암이 전이된 4기 환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초기 발견 2020년 10월이고요. 전이는 2022년 발견됐던 분이고 일단 옵디보 35차, 젤로다 1000mg 항암 치료 곧 완치 판정을 받을 예정인 68세 남자라고 하시고요. 관해 판정인데 면역요법 치료제 옵디보는 계속 맞으라고 하는데 너무 고가라서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서울 삼성병원에서 3주 간격 치료 중이고 전이된 위치가 대동맥이고요 라고까지 쓰셨는데 아마도 이 상태에서 옵디보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그렇게 임상적인 의미가 없는지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운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위암 전이가 됐는데 관해가 됐다. 어려워요. 어렵고 이제 모든 암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나 예로 들어서 이야기 드릴게요. 축구장에 10만 명이 모여서 축구를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10,000피트 이상으로 그러니까 3km 이상 상공으로 올라가서 축구장 내려보면 뭐가 보입니까? 점도 안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암세포를 저희가 진단하는 진단 기기가 그 정도 정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펫스캔으로 보였던 아주 밝게 하얀색으로 보였던 점이 치료 뒤에 보이지 않았다. 그 말하고 암세포가 완전히 없다. 그 말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비행기 타고 상공에서 3km 높은 데서 딱 내려보고 사람 찾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실험을 했어요. 얼마나 커야 펫스캔이나 CT스캔이 암세포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잡아볼 수 있는가 했더니 암세포가 100만 개가 모여야 저희가 볼 수 있는 점으로 보여요. 스캔상. 그러니까 그 100만 개가 50만으로 떨어지면 암세포가 50만 개 있어도 스캐너로는 안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완치 판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말씀하셨는데 관해 판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라고 저는 받아들여요.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해가 됐다는 말은 완치가 됐단 말과 다릅니다. 완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수술로 처음 번지기 전에 아예 씨도 안 남기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옵디버 써가지고 보이지 않게 됐다. 이건 정말로 운도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위암에 옵디버 써서 보이지 않는 반응을 보신다는 것은 굉장히 운이 좋으신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럼 얼마 동안 약을 써야 되냐? 이건 이 병을 앓고 계신 분뿐만이 아니라 저희 의사들 입장에서 똑같은 질문이에요. 대답이 없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이 정도 기간이면 괜찮겠다 하는 말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쪽이나 이쪽이나 다 마찬가지로 의사도 바보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특별히 영리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환자들한테 당신 임상 실험이 있는데 앞뒤고 2년 맞고 죽는다는 거, 여기는 앞뒤고 평생 맞고 어디 한번 해보실랍니까 하면 환자들 전부 다 안 온다고요. 왜냐면 앞뒤고 2년 맞고 중단해가지고 병 다시 돌아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임상 실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실제로 그러면 재발이 언제 제일 많이 생기는가, 그리고 어떤 기간을 지나면 재발이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가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3년이에요. 대부분의 암을 면역 치료로 관해를 유도를 했던 경우에 3년 이상 약을 계속 사용하면은 특별히 더 도움이 안 되더라 해가지고, 근데 이것은 딱 정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원하면, 또 의사가 원하면 그쪽에서도 뭐 기약 없이 계속 약 맞아요. 제가 치료했던 분들이 그 흑색 암 종양이라고 피부에 생기는 것인데 11년 치료 받으신 분, 저를 통해서 11년 동안 약 받고 계신 분도 계셔요. 그 이제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 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84세에 이 간에 흑색 종양이 번져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뇌에 번졌어요. 그 뇌는 방사선 치료하고, 나이가 84세니까 옛날 이야기로 하면은 좋은 인생 사셨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이제 에머리 의과대학에서 그 키트루다라는 약을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치료를 하다가 또 재발하니까 이분이 2년 전에 이제 나 그만 치료할란다, 어떤 경우가 생기더라도 나는 한인품으로 갈란다 해서 이제 호스피스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게 11년이에요. 그분도 그렇게 치료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시고 경제적으로 가능하면 최소 기간은 3년 앞뒤고, 그러거나 상황이 계속 좋고 그 치료제 부담을 할 수 있다면은, 제가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은 부작용이 생기지 않은 한 계속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암에 관해가 됐다는 것은 정말 기적적으로 운이 좋은 건데, 그 상황에서 이게 재발이 되면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이걸 조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재발된 후부터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멈추지 마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그 업디보라는 거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여러분들 뭐 참고하실 거예요. 잘 아다시피 이제 우리 최근에 개발된 항암제고, 그 이제 암 면역에서 가장 중요한 T 림파구의 기능을 향상시켜 가지고 이제 암세포를 내 면역세포 잘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면역 항암제 일종이고요.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항암제인데, 아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 3년 이상 꾸준히 유지할 수 있으면 뭐 재발률이 떨어진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그 난소암 환자분이시고요. 2018년에 진단하셨고, 그 남소암 3기 수술 후 항암 치료하셨고요. 3년 3개월 후 재발돼서 항암 변경해서 하셨고, 하이팩 수술 후 계속 항암 중이신데요. 일단 현재도 지금 항암 중이시고, 이제 미국에서만 치료가 가능하다는 엘라히어라는 약이 한국에 수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언제쯤 수입될 예정인지 혹시 아시는지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엘라히어가 거의 완치제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지에 대한 질문하셨습니다. 예, 그 엘라히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완치제 아니고 난소암을 가지신 분들의 이 약 적용이 약 5%의 환자분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 이유는 난소암 가지신 모든 분들에게 적용된 것이 아니고, 이 약제는 그 난소암, 그러니까 모든 암세포, 그러니까 모든 암세포라기보다는 모든 세포가 세포 바깥 표면에 나는 누구다라는 것이 밝혀져 있는 그 단백 결합 물질들이 있어요. 이제 뭐 이제 예를 들면 아파트 105호, 104호 이런 식으로 전부 다르댔기, 내 암세포 자체도 세포 바깥에 꼭 저희 머리털처럼 아주 조밀조밀 모여서
발현이 된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엘라히어는 그 중에 엽산 수용체 알파라는 물질에만 결합이 되는 항암제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이야기는 폴레이트 리셉터 알파라고 하는데 엽산 수용체 알파라 그것이 발현이 돼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자들이 그게 양성이 아니고 한 10% 중에서도 이제 약을 사용하면은 약 3분의 2에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치제 아닙니다. 그러고 이제 그게 양성일 경우에 이 약을 사용하는 대상이 일반 항암 치료제 서로 다른 약제를 2번 아니면 3번 2가지 아니면 3가지 치료를 이전에 했는데 암이 다시 재발했을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제 그렇게 할 경우 약 1년 2개월 정도 평균 생존이 있는데 이 약을 사용하면은 1년 6개월 정도로 생존율이 길어진다 해서 미국 식약청이 허가해 준 약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여기서 그 암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많이 그 중복이 되는 질문이신데 한국 그 이제 제가 정확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암을 치료하신 분들 수준은 세계적입니다. 제가 그 대학에 있으면서 1990년대는 어디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하면 한국 분들 제가 그 포스터 붙여서 발표하고 있거나 아니면 구두로 발표하고 있을 때 와서 질문하시고 지나가신 분들 어쩌다 한 분, 두 분 그랬거든요. 1990년대는 2000년 들어올 때까지. 근데 2000년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거의 매 학교 때마다 20명, 30명 이렇게 오시더니 지금은 전 세계 그 유명한 제약회사들이 한국 그 암 전공한 선생들하고 결탁해서 임상 실험하기를 아주 목매다로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나라 의료가 굉장히 싸요. 미국에서 임상 실험 한번 하려면 굉장히 비싼데, 근데 그런 관계로 저희 나라에서 임상 실험을 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그 임상 실험을 해서 결과를 보고를 해가지고 약제 승인은 누가 해주냐면 미국 식약청이에요. 아니면 유럽 식약청이었거나 EU. 그러니까 미국 식약청 허가 기준을 따라서 맞춰서 임상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 치료하고 환자 진단하는 기술은 그 수준은 미국에서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이 더 영리해요. 그래서 실제로 치료를 더 잘해드려요. 치료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이팩 수술을 하셨다고, 하이팩이란 것이 이제 수술 직후에 그 항암제를 복막에 직접 투여한 겁니다. 해서 복막에 있는 암세포 직접 그 마닥들에서 암세포를 죽이도록 하는 치료인데, 그거 하시고 항암 치료하셨다는 것이고, 근데 이것은 그 항암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6개월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카오플라틴, 텍솔, 베바시즈맵이라는 약 대부분 사용하고, 그리고 6차 끝나면 관해 유지 치료로 제줄라, 베바시즈맵이라는 약을 계속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상기하시고요. 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써 질문하신 것 자체가 재발되지
있도록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데 담당하신 선생님 지도를 잘 받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치료하신 분들이 제대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병원에 난소암 환자분들이 좀 여러 분 계셔가지고 아마 질문들이 조금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유방암 환자분이신데요. 아마 이게 유방암 항암 치료하신 분들 가장 궁금했던 부분일 것 같은데, 일단 유방암 진단은 2023년 10월이시고요. 유방암 2기 림프전이 2개, 그다음에 2023년 12월에 수술 후 항암 4회, 방사선 16회 하셨고요. 일단은 4월에 이제 올해 4월에 치료가 끝나긴 하셨는데, 이제 항암 부작용으로 부종, 신경통, 근육통 중에 신경통이 별 5개일 정도로 극심했다고 하시고요. 아직까지 일어날 때 걷기 전까지 발을 떼기 힘들 정도로 힘들다고 하십니다. 시간이 가면 완화가 된다고 하는데, 이제 이 치료가 이제 2024년 4월에 끝나신 분인데요. 계속 증상이 있으시고 증상이 쉽게 없어지지 않고 있어서 아마 이 증상이 언제까지 가면 좋아질지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이건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간단히 부작용 이야기 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지만은 이제 제가 짐작한데 그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고, 그다음에 그 상피세포 이 수용체 성장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HER2라고 하는데 HER2라고 하는데 그건 음성이고, 그런 유방암을 진단을 받으셨을 것이라 지금 짐작을 합니다. 항암 치료가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라면 4차례 끝난 게 아니고 1년 이상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호르몬제 이야기를 안 하셨지만은 호르몬 수용체가 음성이라 할 경우는 항암제 4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6개월 이상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유방암 그 혹이 5cm 미만이고 림프노드가 림프전이가 2개 있고, 예, 그러면 이제 그 2기 중에서 A, B, C로 하는데 2기에 B로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치료하셨던 것은 적절히 치료하셨어요. 근데 항암제 4회를 마셨었다면 제가 짐작한데 2가지 약제를 사용을 했을 겁니다. 하나는 사이클로파스마이드라거나 사이톡산이라는 약이 있고, 2번째 약이 이제 그 부작용을 일으킨 약인데 텍소테어라고 그래요. 텍소테어 아니면 닥셀 이런 그게 이제 약제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4회 맞아서 그 신경이 망가지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 기저질환이 혹시 있지 않으셨나, 예를 들어 당뇨가 있으시거나 그 고혈압 있으신 경우는 그 말초신경이 정상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텍소테어라는 약을 사용하면은 이 신경에 문제가 더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그 말초신경이 부작용으로 해서 통증을 유발시키고 신경통이 생겼다 할 때는 저희 손가락을 이렇게 봐가지고요, 이 손 끝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점점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톱부터 이 팔목까지 오는데 여기에 있는 그 관절 부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넘어가면 보통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이 신경이 회복하는데. 근데 이 여기 있는 관절 마디를 넘어가면 1년 이상 걸리고요, 회복하는데 팔목을 넘어가면 회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께서 이제 그 어느 정도 고생을 하고 계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팔목을 넘어갔다. 그리고 이 손 전체에 그 통증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물건을 만졌는데 눈 감고 물건 만졌는데 뭘 만진지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감각이 둔해져 가지고. 그리고 이제 발목으로 이야기하면은 발바닥 그리고 발톱 끝털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발목 위로 이게 문제가 번지면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치료하실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또 환자분들께서 그 텍솔이나 텍소테어라는 약을 사용하고 계신다면은 그걸 하고 계셔야 되고, 그러니까 주먹을 쥐어 가지고 나오는 이 관절 부위 넘어서 이 신경 이제 통증이 생기거나 감각이 둔해지거나 그런 증상이 생기면 반드시 담당 선생님께 이야기해서 약제 줄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암 치료가 되지만은 본인은 이게 그 통증으로 저녁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아주 많은데 그런 생활을 몇 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씀하시기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걷기 전까지 발을 떼기가 힘듭니다. 근데 제가 걱정이 혹시나 발목 위까지 지금 이게 문제가 되셨는가 그 걱정이 있네요. 근데 이 텍스테어 4번 사용해가지고 이게 잘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 당뇨로 해서 신경이 그 정상이 아니시거나 아니면 고지혈증 이런 그 다른 기저질환에 있는 상황에 이 약을 사용해서 이런 경우가 생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김 원장님, 장 원장님, 이정기 원장님 제가 1년 전에 상의를 했어요. 그냥 그쪽에서도 이게 참 골치 아프거든요. 노력은 다 해도 좋아지지 않은 경우 대부분이고, 근데 장 원장님께서 혹시나 그 적외선 치료를 해서 도움이 될까 해서 치료를 해보신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제 중간 경과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실제로 이제 우리 텍솔 계열의 항암제는 약간의 그래도 좀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시스플라틴 계열에 의한 항암제에 의한 신경 손상은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 여러분들 뭐 리리카나 이제 뭐 프리가발린 많이 드시잖아요. 신경통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이제 완화제지 치료제는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말초 혈관으로 가는 작은 혈관, 그 말초 신경으로 가는 작은 혈관들이 있는데 그 혈관들을 말려 죽이기 때문에 실제 신경 손상이 오고 이런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인데 미세 순환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영구적이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요. 다 가설이고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제 뭐 재밌는 연구가 이제 2015년 정도인가 어쨌든 뭐 찾아봤더니 그 635 나노미터의 가시광선 레이저, 그러니까 가시광선 레이저를 사용해서 한 달간 이제 신경 치료 했었을 때 그게 이제 10분씩 주 3회 정도 치료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반영구적인 말초신경 질환 있는 환자들에게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당뇨성 족부병변이나 어떤 그런 또 병변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환자들에서 일부 신경통이 회복됐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보고들을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는 뭐 그걸로 허가된 기계는 따로 있진 않거든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무점 레이저지만 무점이 어때요? 크게 파고들면은 신경 손상도 유발하고 그렇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파장인데 405 나노미터의 자외선 파장은 살균하는 효과일 거고요. 그다음에 빨간색 레이저 있죠. 635 나노미터 가시광선 레이저 같은 경우는 그 말초 신경의 여기 말초 신경 부분을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큘레이션 미세 순환을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좀 있다고 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여기 신경선에 넣으면 밤 되면 가렵잖아요, 그렇죠? 이스타민이라는 물질 때문에 그러는데 그 이스타민 분비를 좀 감소시킨대요. 예, 그래가지고 또 그런 효과들 통해서 한다고 그러고, 실제적으로 해보면서 저희 환자 중에서 일부 환자는 통증이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환자마다 좀 이제 제각각인 것 같고, 너무 오랫동안 이제 그 통증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쉽게 좋아지긴 어렵더라고요. 근데 시간을 갖고 꾸준히 해보시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봐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무슨 뭐 어떤 굉장히 뭐 위해를 가하거나 침수적인 치료는 아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만 하지 않게 사용해 보시면 그래도 일부 환자분들은 통증의 완화 효과가 좀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하실 수 있으면 해보시라고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저한테 마이크를 끼셔갖고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그 저희도 굉장히 이제 신경질환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저희도 이제 찾다 보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긴 하는 건데 아마 그거는 실제적으로 뭐 연구가 계속 진행돼가지고 확정적인 건 아니고 어떤 일정 부분에서 possibility, 그러니까 가능하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하는 거라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치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좀 꾸준히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음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궁 경부암 3기 말 환자분이시고요. 자궁 경부에 약 7cm의 암종이 있고 림프절로 전이가 되어 3기 말이라는 진단을 받고 표준 치료를 3월 7일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시스플라틴 투여 6회, 방사선 치료 40회를 받았지만 치료가 완료된 후 3개월이 경과되어 MRI PET 촬영 결과 자궁 경부의 암종 크기는 2cm 정도로 줄었으나 방사선 치료된 림프절 인근의 재발과 복부 쪽 림프절 전이가 되어 수술 및 방사선 치료는 불가하여 항암제 투여를 다시 시작하였으며 3, 4개의 항암제를 3주 간격으로 6회 투여할 예정이라고 하시고요. 최초 자궁 경부암 진단 시 일반적인 HPV에 의한 발병이 아닌 위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선종인 것 같은데요. 자궁 경부암이나 표준 치료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교수님 말씀이 있었고 열심히 치료했지만 그 교수님의 진단대로 치료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변의 자궁 경부암 환자 중 HPV에 의한 발병자들은 정말 치료 효과가 확연히 빠르게 나타나는데 저는 재발 전이까지 된 상황이라 답답합니다. 저와 같은 사례를 접하신 적이 있는지 어떤 치료 효과적일까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최근에 피드에런 검사하셔가지고 키트루다 적용된다고, 그러니까 항암하고 이제 키트루다까지 같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교수님 경험상에 이런 환자분들 겪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치료가 본인에게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고 계시네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자궁 경부암이 퍼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사용해서 치료를 하는 게 표준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치료를 받으셨고, 근데 치료가 끝내 3개월 된 뒤 이 방사선 치료 받지 않은 지역에, 그러니까 복부 쪽 임파선, 그 다음에 복강 내 임파선이 양성으로 나왔다 말씀하셨는데, 이 경우는 재발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암세포가 임파선에 이미 번져 있던 경우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궁 경부암이 아무리 빨리 번져도 3개월 사이에 이 임파선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치료 부위는 방사선으로 해서 암세포가 죽어가고 있는데, 방사선 치료라는 게 그 치료 부위만 암세포를 죽이는 거지 몸 전체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재발했다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게 번져 있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약제를 4가지를 사용합니다. 이제 이분 경우에서는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하셨는데, 그 표준 항암제가 시스플라틴이라는 약이 있어요. 근데 그 시스플라틴이라는 약이 사실은 번져 있는 자궁 경부암 치료제의 가장 중요한 약제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암세포가 임파선으로
번져 있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암세포는 시스플라틴에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플라틴을 계속 사용하면 독성만 가중되지 크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같은 이제 제가 잠깐 돌아가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시스플라틴 하면 그 플라틴이 백금입니다. 백금을 갈아 가지고 물에 녹힐 정도 농도로 해서 만든 약제예요. 근데 모든 이 중금속 항암제는 물에 일단 녹이면 전해질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배터리에 저희 혀를 대면 그냥 찌릿찌릿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전해질 상황이 돼가지고 그 플러스 상태로 해서 이게 이제 바꿔집니다. 물에 들어가면 그걸 정맥으로 주입해서 자라나고 있는 세포가 그걸 집어 삼키고 나면 그 플러스 상태가 DNA가 그 음성이 많거든요. 마이너스가 많아요. 그래서 결합이 해가지고 그걸 끊어요. 그게 이제 치료 과정인데, 근데 이제 이걸 직접 그 전해질된 중금속을 직접 투여는 못하니까 그 바깥에 이제 일반 그 다른 물질을 입힙니다. 근데 입히는 것이 이제 특별히 시스플라틴에 시스라는 걸 썼고 또 다른 물질이 하나 있어요. 카보플라틴이라는 게 있어요. 카보플라틴은 조금 다른 건데 같은 플라틴을 해도 시스플라틴에 치료를 받았던 자궁경부암이 재발될 경우는 카보플라틴을 사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경우는 반드시 제가 의사로서는 이런 말 자주 안 씁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 제가 자주 하지 않지만 이분의 경우에서는 반드시 카보플라틴하고 텍솔 그 다음에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이제 판정이 돼서 쓰고 있었던 그건 아주 잘하신 거고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전에 말씀드렸던 베바시즈맵 아바스틴이라는 약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궁경부암이 전이가 됐다 할 때는 저희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치료 강도가 강합니다. 4가지 약제를 쓰셔야 돼요. 2가지 약제는 화학적 항암 물질이고 그러니까 부작용이 많아요. 나머지 2가지는 화학적 항암 물질이 아니고 하나는 혈관 수축시키는 약제로 어바스틴이 있고 마지막은 이제 이 항암 면역 억제제 그걸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6차례 사용을 하셔가지고 관해가 됐다면 아바스틴하고 키트루다 이 2가지 약제를 3주에 한 번씩 이것도 몇 차례 사용 후 끝난다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좋다면 계속 가는 겁니다. 3년, 4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자궁경부암 이게 상당히 고약합니다. 한번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벗어나서 커나가는 자궁경부암은 저희가 아주 심각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치료를 했지만은 또 이게 재발된 경우가 아주 많아요. 이분의 경우에서는 시스플라틴 받으셨는데 암세포가 계속 자란 겁니다. 마찬가지로 치료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려고 몇 가지를 내놨는데 이제 여기 테센트리라는 것은 키트루다하고 똑같은 약제입니다. 항암제 항암 면역 치료제인데 이 테센트릭은 항암 면역 치료제
적용이 된지 되지 않는지 검사하는 PDL1이라는 게 있어요. 그 검사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약제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특별 말씀드릴 필요 없고, 키트루다나는 그 PDL1이라는 검사를 해서 양성으로 나와야만이 사용할 수 있는 약인데 이제 사용하신다니까 그건 제가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또 더 보여드릴게요. 이 약제는 아마 저희가 2년 정도는 사용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새로 나온 약제인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것도 항암 면역 억제제인데 항암 면역 억제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하나 분자에다가 합쳐서 만든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나온 그 항암 면역 억제제 중에 가장 강력한 항암 면역 억제제예요. 근데 첫 번째로 사용한 것이 자궁 경부암 환자분들에게 사용을 했어요. 했더니 이 약제를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이 그 평균 생존 기간이 22개월인데 이 약제를 사용하신 분들은 아직도 끝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살아계시고 약제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FDA에서 2달 전에 회의를 해가지고 이거 승인을 시키자. 이제 여기 나온 것은 다른 그 적용으로 해서 승인된 건데 미국 내에서는 이게 지금 그 일반 이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아닙니다. 아직은 이거 이제 유럽에서 승인이 된 것이고 처음에 네 캐들리니맵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나올 거예요. 네, 이게 한국에 혹시나 임상 실험을 하거나 이걸 치료 받을 수 있다면 키트루다 말고 이 약을 받으신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지금 이제 막 그 임상 실험이 끝나가지고 6개월 전에 그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FDA가 그걸 검토한 뒤에 승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2달 전이고, 그러니까 이거 캐들리맵 이 약제에 대해서 담당 선생님께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혹시나 임상 실험하고 계신지. 만약에 그 4가지 약제를 쓰시다가 병이 다시 재발됐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팁닥, 발음하기도 어렵고 글쓰기도 어려운 약들인데 이 약은 단세포 항체 치료제입니다. 단백질로 된 것이고 화학적 항암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약제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4가지 약제 사용하고 재발했다면 팁닥으로 가고, 만약에 이 약을 사용했는데 재발했다 그러면 가는 게 보트리언트, 먹는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3번째로 치료하는 약제입니다. 저희가 이런 경우에 그 치료하는 목표는 첫째로 환자분들이 가능한 한 오래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치료하는 의사들도 이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치료를 해드릴 겁니다. 만약에 이제 문제가 있으시면은 따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개인적으로라도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일단은 키트루다 먼저 쓰시고요.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쨌든 뭐 그래도 최근 따끈따끈한 그래도 뭐 희망을 주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일단은 질문지에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신데요. 그 폐암 4기 환자분입니다. 그 뇌, 림프, 뼈로 전이돼 보시고요. 일단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표적 치료제로 알레센자 복용 중이시고 이제 뭐 고주파 원인암 치료하고 산소 치료를 같이 하고 계신 거고요. 일단 알레센자 복용하면서 간 수치가 올라가고 황달 증세가 있어서 그 간 수치 떨어뜨린 약과 함께 복용 중이신데요. 폐암과 함께 혈소판 수치가 정상 수치보다 2~3배 정도 높게 나오는 중인데 표적 치료제가 잘 맞아, 그러니까 알레센자 잘 맞아가지고 머리에 있는 암 크기도 줄어들고
모든 암들이 줄어드는 상태이시고요. 그런데 이제 왼쪽 머리가 항상 지끈지끈 아프고 압이 느껴지며 무겁고 왼쪽 눈까지 불편함을 느끼고 시력도 많이 떨어지고 흐려지는 느낌이라 합니다. 이 증세가 혹시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라고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이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왼쪽 머리가 아프시다는데 그 전에 그 치료하기 전에 MRI 사진상에 그 왼쪽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왼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좋아지고 있지만은 아직 그 아프신 게 있으세요? 방사선 치료 하셨습니까? 뇌에 대해서 방사선 치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처음 그 MRI 상에 뇌 종양이 있다 언제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표적 치료제라 해도 뇌로 번진 암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사선 치료를 병용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로 미루어 짐작한데 이 방사선 치료 중에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 번진 종양이 하나 아니면 두 개만 있을 경우는 저희가 쉬운 말로 사이버 나이프라고 해가지고 그쪽만 조사하는 방사선 치료가 있고, 그러니까 부분 방사선 치료예요. 그러거나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생각하면 여러 군데가 번져 있다 하신데 그런 경우는 뇌 전반 부위를 방사선 치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폐암이 뇌로 갔을 때는 제가 담당을 했다면은 방사선 치료 반드시 권유합니다. 그 신경외과 교수님하고 상담을 했을 때 할 때는 감마 나이프도 가능할 수 있다고 협진해서 나중에 조금 경과를 지켜보고 이제 한다고는 하셨는데 이제 지금 약을 먹고 작은 것들은 이제 사라졌다고는 하는데 이게 폐암이 사라진 건지 나중에 또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하지는 못한다고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술을.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수술 적용 범위가 벗어납니다. 하나 아니면 둘 있는 경우는 저희가 수술하실 수 있다 이야기하는데 일단 교수님은 예. 경과를 지켜보고 가능하면 감마 나이프도 가능한데 아직은 아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폐암 이름 아세요? 비소세포암 알크 유전자 변이. 그러니까 비소세포암 세포암 선암이라고 이야기 들으셨죠? 네. 그러니까 알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변형 유전자 변형이 있고 뇌 수술은 폐선암이 뇌로 번졌는데 2개 이상이 보인다. 수술 저 권고하지 않습니다. 방사선 치료 하셔야 돼요. 방사선 치료하고 지금 드시고 있는 약을 계속 드셔야 되고 혹시 3세대 약이 외국에는 나와 있는지? 알코올에 대해서는 있는데 네. 일단 반응을 하셔가지고 경과가 좋으시면은 바꾸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폐암의 완치는 암이 폐에 있을 때 도려내서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완치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본인의 생존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약제에 얼마나 반응한가에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다른 약제가 있는가에 달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약제가 5개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약제 1번을 6개월 쓰고 바꿔서 약제 2번을 6개월 쓰고 하면은 6 곱하기 5에서 30개월 가요. 그럼 돌아가셔요. 근데 약제 1번을 경과가 좋으니까 한없이 경과가 좋지 않을 때까지 사용하신다. 예를 들어서 3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3년 곱하기 5 해보세요. 그래서
이 표적 치료제는 모든 치료의 기본은 특히나 전이가 되셨던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반응이 있었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할 때는 저희가 치료를 중간에 바꾸지 않아요. 새 약이 나왔다 해도 바꾸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현재 사용의 약제에 반응을 하지 않을 때 새 약제를 사용하면 현재 약제를 사용한 기간만큼 본인이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고 계산을 하시면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약제 바꾸지 마시고 얄크에 대해서는 약제가 다른 게 있어요. 있는데 지금 현재 특별히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경련에 대해서 방지하는 약 들고 계세요? 처음에 발병을 했을 때 경련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경련을 억제하는 약을 그 간질 증세 같이 예. 사지가 떨리는 증세가 있어서 처음에 그 약과 같이 약을 복용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라진 상태예요. 그 약은 계속 들고 계시죠? 아니요, 안 먹어요. 지금 현재 아프신 증상이 네.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경련을 하고 계셔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증상이 있으셨다면 설령 그 MRI 사진을 다시 찍었을 때 그 병변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계속 드세요. 중간에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계속 드세요. 그리고 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신 적이 있으세요? 네. 스테로이드 처음에 복용할 때 경련 막는 약하고 스테로이드하고 항암제하고 같이. 예. 이게 스테로이드는 이제 네. 중단하셨고, 네. 그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항경련제는 계속 드세요. 이게 제가 이제 어려운 얘기가 답만 제가 해드리는데 이런 약들은 큰 부담이 있는 약들이 아니에요. 항경련제 드셔가지고 뭐 부작용 크게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드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 왼쪽 눈 불편함이 있다. 이게 사실은 경련하고도 관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진찰 다시 받으실 때 그 종양내과 선생님께 진찰 받으실 때 치료 방사선科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럼 대답이 나올 거예요. 저하고 같이 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치료 방사선科선생님들 제 입장에서는 방사선 치료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제 제가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원리적인 말씀만 드린 겁니다. 근데 폐암이 뇌에 있는데 수술을 한다는 것은 조금 보통으로 치료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걸 상의를 들으십시오. 교수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간수치 많이 떨어뜨리는 약 대부분 이제 먹는 약들이 그 레비티라세탐이나 발프로게시드잖아요. 근데 이제 간수치 올라 LFT 뜨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수치에 따라서 케프라는 그래도 안전한 약이니까 발프로게시드보다는 훨씬 문제가 덜하거든요. 근데 아마 500mg 하루 2번이라도 드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에 그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유방암으로 2023년 10월 3일에 진단받으셨다고 말씀드린 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여기 대답을 해드리고 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분께서 말씀하신 게 항암 16차시고 방사선 20회여시고 지금 페마라하고 볼제니오를 드시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나라 그 종양내과 외과 특히나 그 유방암하고 폐암 치료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위암 수술은 일본하고 한국이 수술 정확도는 세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드리는 걸로만 딱 보면 이 다른 걸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제가 짐작을 합니다. 이게 최소한 그 2기의 C 그러거나 3기 유방암의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치료하고 계시는데 볼세니어가 조금 어려운 치료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야기는 안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대답을 해드릴게요. 염색해도 될까요? 하지 마세요. 저희 몸에 암을 유발하는 것 중에 가장 빈도가 잦은 것은 담배 빼고요. 염색제. 염색제 하면은 음식, 캔디 있잖아요. 생크림이라 해도 이게 하얀 염색제를 넣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크림은 좀 노리끼리 한데 어떤 것은 아니라 아주 하얀 거 있잖아요. 그건 전부 다 색깔이 들어있는 겁니다. 뭐 특히나 노란색, 빨간색 음식 첨가 염색제는 몸 안에 있는 DNA를 극도로 파괴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미 이건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식사하실 때 될 수 있으면은 채색되지 않은 자연 음식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 마찬가지로 저희 두발에 염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머리카락이 나무 하나의 갈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이냐면 두 발을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은 가운데 구멍이 있어요. 이게 호수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색을 하면은 여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발에 있는 모피까지 흡수가 돼요. 그래서 전신으로 퍼집니다. 유럽에서 이걸 연구를 했어요. 20몇 년 전에. 그래서 대부분의 그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염색 안 해요. 그러니까 염색 특히나 이 서양 그 사람들 그 브루넷이라고 그러잖아요. 금빛이 좀 나고 조금 빨갛고는 그런 컬러, 아니면 그 아일랜드 사람 아이리쉬 컬러로 그냥 빨간색, 노란색, 이게 암에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색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향수에 대해서는 정말로 비싼 향수를 쓰셔본 적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는 사보진 않았고 제 집사람도 향수나 이런 건 상관없는데 프랑스의 프로방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전라남도 대한민국처럼 프로방스라는 게 있는데 거기 아주 넓은 라벤더 키우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는 라벤더를 가지고 향수를 만드는데 일일이 가서 라벤더 꽃잎을 따가지고 마르기 전에 이걸 쉽게 말해서 쥐어짜요. 해서 나오는 물을 증류시켜요. 해서 나오는 증기로 나오는 그 한 방울 두 방울 나온 것을 모아가지고 만든 게 라벤더 향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적은 양입니까? 근데 그게 진짜 이제 향수예요. 자연에서 나오는 향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조그만한 병 하나가 저희 나라 돈으로 뭐 100만 원 이래요. 그 외 모든 향수 전부 석유에서 나옵니다. 100% 석유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석유라는 말을 제가 이제 들으면 좀 근데 콜탈 그 원유 뽑으면 나오는 시커먼 거 있잖아요. 거기 그 정제가 다 나온 것을 화학적으로 변형시켜서 냄새가 전부 다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암하고 또 연관이 있어요. 향수 쓰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비싼 걸 사시면은 이제 자연산이라고 하는 걸 쓰시면 괜찮은데 자연산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산이라고 파는 것이 대부분이 또 가짜일 거예요. 프랑스 여행 가셔서 프로방스 가가지고 거기서 파는 걸 직접 눈으로 보고 사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이 이상이 있습니다. 다음에 영양제는 괜찮습니다. 영양제 드셔도 돼요. 비오틴, 바이오틴이나 오메가3, 비타민 C 괜찮아요. 어떤 것들 드셔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음식을 즐기십시오.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드세요. 그 인터넷 보면은 그 면역 기능을 증강시키고 뭐 병을 없애주고 컴퓨터 끄시고 셀폰 보지 마시고 좋은 음식 좀 찾아가셔서 한번 드세요. 이런 사이드 푸드 이런 거 드실 돈을 저 같으면 남강주 시장 가가지고 좋은 음식 사서 집에서 만들어 먹든지 잘한 음식 광주 이 근처에서는 어디를 가더라도 푸짐하게 참 맛있게 잘 하거든요. 그렇게 드세요. 제가 앞으로 20년을 살겠다 하면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고향 오는데 몇 번을 먹겠습니까? 그리고 따져보면 참 머리가 복잡한데 기회가 있을 때 푸짐하게 맛있게 먹는 게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저 남강시장 가면은 저 할머니들이 쪽을 앉아 있지만은 파는 음식은 전부 다 정말 좋은 것들이에요. 그걸 드시도록 권합니다. 이제 조심해야 되는 또 말씀하셨는데 조심하기보다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암이 생겼다. 정말 이건 억울해도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우스갯이야기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마음을 푸시도록 하세요. 여행을 가셔서 마음이 풀어지면 여행 가시고 식구들 많이 만나서 마음이 풀어지시면 식구들 많이 만나시고 좋은 음식 드시고 편히 지내고 싶어서 마음이 풀어진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게 그 병을 치료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하나라도 자기가 본인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느낄 때 그때 정말 행복한 겁니다. 아프거나 아프지 않거나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그 마무리 짓고요. 이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교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나온 질문들도 간단히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리면 여러분 최근에 나온 논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 유방암 환자 콩 먹으면 되냐는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최근 연구 결과에서 이스플라빈 자체가 식물성, 그러니까 아마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최근 논문 나왔나 봐요. 그래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수용체에 붙으면서 동물성,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에스트로겐이 붙는 걸 방해한대요. 그래가지고 유방암 발생이나 이걸 줄였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아마 콩에 대한 이제 더 얘기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마 콩 잘 드시면 될 것 같고 옛날 교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이제 본인 유튜브를 시작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게 어느 찾아보다가 유방암 환자들 우유 먹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화가 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우유가 이제 동물성 뭐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유방암에서 우유 얘기 한 번만 해주시죠. 우유 하면은 사실은 인류 문명이 발달한 게 서양에서도 그렇고 동양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자연에서 나오는 음식물들을 사람이 바로 소화시킬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가 풀 뜯어 먹으면 소화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소가 뜯어 먹고 나면 소가 살이 찌고 젖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 역사에 젖을 짜서 나오는 것을 먹고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양 우유 이집트 아프리카에서 그게 주로 있었고 유럽에서는 소, 그다음에 그게 이제 미국으로 넘어와서 소, 그러고 또 저희 나라에서도 소고기를 옛날부터 이제 먹었잖아요. 근데 우유라는 것은 인류 문명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방암과 관련이 된다라고 정확히 조사해서 이렇다 하는
임상용 결과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유럽 여행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자기 나라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첫 번째 내놓으면 치즈 내놔요. 치즈도 각 지방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각 집에서 된장 맛 다르댔기 된장 내놔서 서로 비교한 것처럼 치즈 내놓고 서로 견져보고 그러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치즈, 버터 안 들어간 음식이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살아도. 그러니까 우유 자체를 가지고 거기서 뭐 호르몬이 있겠다 어떻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 암 환자를 보고 지도를 해주는 입장으로 이 세상을 보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피해야 될 것을 피해야 돼요. 그것은 이 화학 공해, 물에 예를 들어서 불화탄소가 들어있고 그러면 폐암이 생기거나 유방암 생기거나 이런 게 확실하게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담배 피는 거, 그리고 커피 마실 때 이건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 커피 온도가 60도 이상이 되면은 식도 내려가면서 식도가 화상을 입습니다. 근데 식도는 그 통증을 알려주는 신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상을 입어도 화상 입은 줄 몰라요. 그냥 저희가 식도가 불편하다, 가슴이 뻑뻑하다 느끼는 것은 식도 자체로 해서 느낀 것이 아니고, 식도 아주 얇은 근육 그 튜브거든요. 그 근육 바깥에 있는 그 신경 세포들이 식도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가 불편하게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뜨거운 것 마시는 것 피하고 그러는 거지. 우유에 대해서는 그냥 드십시오. 근데 이제 저희가 손주가 있어가지고 우유를 마시니까 우유 사러 이제 이번 와가지고 자꾸 그 편의점 갔거든요. 근데 우유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별게 다 있어. 국산 60%, 미국산 전지분유 20%, 호주산 전지분유 10 몇 %예요. 이상한 걸 다 합쳐가지고 우유라고 딱 놔두니까 이건 이제 무엇을 먹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이 어떤 음식물 한 종류를 병과 관련된다 해서 피한다는 것은 이제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 우유는 그냥 보통 드시고 싶으면 드시고요. 일단 일부 질문은 이제 여기서 끝내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궁금했던 것들 있으시면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입장에서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본병원 가서 질문 못 하시는 얘기들 있잖아요. 아니면 평상시에 궁금했던 것들, 그것들을 지금 여기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이 원장님 편에 한번 질문 드렸었는데, 호르몬 양성 유방암에 지금 레트로졸 계열의 페마라 약하고 버제니오 약을 이제 혈종과 교수님이 추천을 하셔가지고 먹고 있는 중인데, 150, 100ml, 50mg의 용량을 줄여서 지금 50ml로 복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불안한 게 150ml를 쭉 먹고 2년을 처음에는 그렇게 처방을 해주셨다가 힘들어서 용량을 줄였는데, 이게 그 효과적인 면에서 또 용량을 줄인 만큼 효과가 떨어지는 건지 조금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그 용량에 따라서 그 예후가 달라졌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임상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그 유방암 진단 받으셨을 때 3기이셨습니까? 아니면은 전이가 됐었습니까? 림프
예, 다발성 유방암 예. 제일 큰 게 1.8cm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임상 실험 하기 전에 약제 개발 과정에 약 양과 양량에 따라서 암세포를 얼마나 죽이는가 하는 그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저희가 커브를 내는데 그걸 도스 레스폰스 커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50ml 쓰는 것보다는 150ml 쓰면은 당연히 암세포가 많이 죽어요. 근데 말씀하신 경우를 이제 제가 그 20년간의 그 연구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5년 전까지만 해도 벌세니어를 같이 쓰는 치료는 없었습니다. 그냥 레트로솔, 페모라 그냥 이거 드시도록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2기의 B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페모라만 쓰시고 5년 지나서 끊었다 했을 때 재발될 수 있는 것이 14%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수술, 방사치료, 항암치료, 페모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중에 그 빠져 있으면 이제 올라갈 수 있겠죠. 86%고 10년 가면 그게 30%로 올라가요.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서 그 재발할 수 있는 것을 줄여보자 해가지고 벌세니어를 임상 실험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하고 전이가 되신 분들에게도 똑같이 저희가 약을 써요. 벌세니어 쓰고 페모라 쓰고. 그러다가 이 암이 반응을 하지 않고 다른데 전이 또 재발 전이가 되기 시작하면은 약제를 바꾸거든요. 전이가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참고 드십시오 합니다. 근데 예방 목적으로 그 재발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는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이 약을 잘 드시고 탈이 없는가를 저희가 똑같이 중점적으로 저희가 보고 그것에 대해서 약제를 변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저희가 좀 더 자유스럽게 약제 양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혀 드지 않으신 경우에 비해서 50mg 드신 것은 훨씬 도움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100ml 드셔갖고 탈이 없으시면 드실 수가 있는데 100ml, 150ml 드시고 끙끙 앓고 5년 내내 어떻게 세상 지나간지 모르고 집에서 부작용으로 고생만 하신다면은 그건 조금 생각해볼 이야기예요. 그래서 담당하신 선생님께서 약제를 100ml, 50ml 줄였을 때 그렇게 큰 부담을 가지면서 줄이자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는 마세요. 최근에 이제 폴폭스 항암하는 분들이잖아요. 대장암이나 이쪽 췌장암, 대장암 환자 중에서요. 근데 이제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이제 용량을 80% 줄여서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또 그렇고 이제 막 유방암이나 이것도 너무 이제 부작용 심하면 용량을 좀 줄여서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 뭐 젤로다 먹는 항암제도 너무 부작용 심하면 먹량을 줄이고. 근데 그때 환자분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내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용량을 줄였는데 이게 과연 나한테 치료 효과가 있는지.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처방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어떤 타겟을 가지고 용량을 줄이고 주시는 건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용량을 줄이면 효과는 줄 거라 생각하잖아요. 물론 부작용도 줄겠지만 그래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건지 환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쉬운 답은 적은 용량을 쓰면은 효과는 줄어듭니다. 근데 항암제가 말이 쉽지 한번 부작용이 일으키면
인생이 바꿔질 정도로 고생해요. 치료해드리는 입장으로 암이 안 생기면 좋지만은 눈앞에서 그냥 몸이 폐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과정으로 가는 걸 뻔히 보면서 우겨가면서 약을 투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각 개개인의 종양 전공 선생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는 그 독성 판정 기준이 있어요. 그 CTCA라고 하는데 제가 혹시나 여기에 이게 이제 한국말로 있어서 더 쉽네요. 그 독성을 부작용이 생긴 것을 이제 정도에 따라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미미한 경우는 1단계, 가장 심해가지고 환자 죽었다 그러면 5단계, 그리고 중간이면 이제 3단계 해가지고 3단계 아래에서는 약을 가능하면 저희가 변동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쓰도록 권하고 있고, 근데 4단계나 4단계가 한 번이라도 생기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암을 잡겠다 하면서 그 벼룩 잡다 집 태우는 식으로 환자분들의 치명적인 그 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러니까 4단계 독성이 생겼다. 그러면 용량을 줄이도록 돼 있고, 그 용량을 줄이는 게 저희 또 임의로 줄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줄이라고 이게 단계적으로 그 할 수 있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항암 치료제가 절반 이상이 줄었다 하면 치료 효과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근데 3분의 1을 줄었다. 큰 차이 없어요. 그 차이가 있어도 뭐 생존 기간이 몇 달 좀 줄었다. 예를 들어서 2달 줄었다, 3달 줄었다 이 정도지. 그냥 예를 들어서 6년 살게 3년으로 줄었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폴팍스 이야기하셨는데 그 폴팍스라는 그 약제가 있어요. 근데 폴팍스에 번호가 다 붙어 있습니다. 폴팍스 1, 폴팍스 2, 3, 4, 5, 6, 7 해갖고 8까지 있어요. 근데 보통 쓰는 게 6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의사들이 다 큰 뜻을 갖고 이 항암제를 개발하고 치료 방법 개발했는데 너무 독해요. 그러거나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자꾸 바꿨어요 이것을. 그래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6번치예요. 폴팍스 6번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6번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 백혈구가 그냥 많이 떨어지거나 입안이 헐거나 아니면은 팔다리 이제 신경 문제가 생겨가지고 손가락 저리고 만지면 뭐가 뭔지 알 수 없게 되고, 특히나 이제 찬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양량을 줄입니다. 그렇지만 절반 이상 줄이지 않는 이상은 치료 효과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문제는 치료받는 동안에 고생 안 하셔야 돼요. 예, 옆에서 보기는 쉬운 이야기지만 정작 이걸 겪고 치료를 받으신 환자분들께서는 이건 정말 2번 하라면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의사가 해야 된다 하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을 좀 여시고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혹시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그 아마 지금 시간이 좀 늦어져가지고 피곤하긴 하시겠지만 아마 또 이렇게 뭐 허심탄회하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일단 뭐 질문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예. 아 그리고 너무 피곤하신 분들은 병실로 돌아가셔도 되고요. 그 이후에 저희한테
질문을 따로 해주시면 저희가 교수님한테 이메일로 여쭐 테니까 너무 힘들거나 피곤하신 분들은 병실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사님. 너무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위암 T4AN1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만형 위암이고요. 1월 12일 날 수술을 해서 항암을 벨록사, 젤로다, 옵티보를 항암을 했어요. 8회까지. 그리고 나서 12회까지 옵티보하고 젤로다만 했고 지금 제가 14차인데 옵티보만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화순전대에서 수술을 했거든요. 일단은 옵티보 항암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번 투여를 하면 400만 원이 넘어요. 400만 원이 넘고 제가 이제 화순 전대 쪽만 알아보는 게 아니고 아산이나 삼성 쪽에도 저와 같은 비슷한 케이스를 체크를 해봤더니 옵티보를 이렇게 맞는다고 하면은 길게 잡아도 한 2년 정도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저희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옵티보는 3년을 이렇게 투여를 해야 된다고 하셔서 일단은 뭐 의료 체계 자체가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체계 자체도 다를 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만 사형이다 보니까 위 밖에서 혈관을 타고 생긴 암이어가지고 교수님 말씀대로 저 같은 케이스는 옵티보를 3년 이상 투여를 해야 될까요? 그게 너무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예, 제가 질문 있어요. 그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T4 AN1이요. T4A 그리고 네. N1 네. 그 다음에 그쪽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길 전이는 되지 않았다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제가 다른- T4를 가지게 된 이유는요. 복막에 전이가 있어서 복막. T4가 네네. 네, 예. 복막 전이가 있어서 예. 그러면 더 오래 하셔야 되는데 네. 참 어려우시겠네. 경제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저희 나라의 국력이 문제고 그 보험이 잘 치료를 커버를 해주면 좋은데, 근데 복막이 전이가 되셨을 경우는 네네. 3년이 최소 기간이라 생각하시고 네. 더 쉴 수 있고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으시면 더 쉬어도 돼요. 이 복막전이는 그냥 놔둬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몇 년간 들으셔야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술을 하셨을 때 복막을 깨끗이 물로 씻어냈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복부 CT를 항암 4회 하고 나서는 복부 CT를 꼭 촬영을 하거든요. 근데 10월 5일 날 제가 촬영을 했는데 결과가 복막의 복수도 굉장히 제가 많이 없어졌거든요. 거의 없어졌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박사님 말씀대로 완전히 없어졌을 때까지 옵티보를 예, 완전히 없어지고 CT상 정상으로 나왔을지라도 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미경으로 찾을 수 있는 암세포는 CT로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저희가 그런 걸 진단해준 기구가 없잖아요. CT 스캔 빼놓고 또 외과 의사 직접 들어가서 조직 검사하지 않은 이상은 네네. 암세포가 정상세포 사이에 숨어 있는지 숨어 있지 않은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계속 치료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로 제가 짐작하건데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부작용은 제가 부작용이 왜 없겠어요. 최대한 극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저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체
헐투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거는 없어요 전혀. 헐투가 음성이셨어요? 네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고요. 네네네. 예, 그러면 앞뒤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권합니다. 근데 이제 경제적 문제가 되는데 그건 제가 대답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시간이 너무 늦었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나는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제 뭐 사람들 많이 있으셔가지고 용기 못 내서 못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냥 뭐 아마 시간이 너무 늦어서 다른 분들한테 미안해서 질문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단은 본인들 질문들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저희한테 요청해 주시면 제가 교수님께 따로 여쭙고 답을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계신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질문에 대해 대답해 주신 교수님도 너무 수고하셨고, 자,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박수로서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는 저희 수석병원장님인 김성훈 원장님께서 여러분들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머리를 좀 깎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보리굴비에 속으셨다고 하니까 푸시킨 시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 보면 내용이 참 힘든 날, 또 정말 절망의 날, 그런 날들을 잘 참고 견디면 언젠가 즐겁고 기쁜 날이 올 것이다. 근데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노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드시겠지만 잘 이겨내시고 힘내시고 다 잘 될 겁니다. 화이팅 하시게요. 네.